병인론적 역동적 양상, 리비도 유형의 한 형태로 자기의 성격 장애를 분류하려는 초기의 시도는 대체로 베니칠이 언급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디에 발스 병리적 나르시시즘 문제를 분류하면서 심한 나르시시즘이 초기 자기애적 단계에 고착되어 대상 사랑을 향한 정상 발달 과정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병리적 자기 사랑과 대상 사랑의 형태가 동시에 발달한다고 지적했다. 판디에 발스에 따르면 정상적 나르시시즘은 정상적 대상 관계와 동시에 발달되며 병리적 나르시시즘은 병리적 대상 관계와 함께 발달한다. 그는 또한 정신분석 물론에서 나르시시즘의 임상적 문제가 상위 심리학적 문제로서의 나르시시즘의 문제와 얽혀 있어서 병리적 나르시시즘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 제이콥스는 정신병적 퇴행과 초기의 자기 표상 및 대상 표상이 방어적으로 재융합되는 것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제이콥슨에 따르면 초기 발달 단계에서 자기상과 대상상이 서로 분화되면서 현실 검증과 자아 경계가 발달할 때 초기의 중요 대상과의 관계에 심한 좌절을 경험하면 자기상과 대상상이 재융합된다. 재융합은 대상을 원하는 것과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기제이지만 너무 위험하다. 이때 자아 경계가 흐려지고 현실 검증이 상실되어 정신병적 퇴행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자아 경계가 안정되고 현실 검증이 유지되는 자기의 성격 내담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이히는 자기의 성격 장애자에서는 퇴행적 융합이 원시적 자아 이상과 자기 간에 일어난다고 하였다. 필자는 내재화된 자기상과 대상상의 재융합 과정이 자아 경계가 이미 안정되게 발달된 자기의 성격 장애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이 점에서 이상적 자기, 이상적 대상과 현실적 자기상의 융합이 대인관계에서 견딜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방어로 일어난다. 이때 외부 대상과 대상상의 평가 절하와 파괴도 함께 일어난다. 환상에서 이 내담자는 외부 대상과 내재화된 대상 표상에 대한 정상적인 의존성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 이상상과 동일시한다. 즉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다. 내 이상에 따라 살지 않아서 거부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게 나를 사랑할 이상적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도 말이야. 왜냐하면 이상적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이상상, 나의 현실적 자기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은 내가 사랑받고 싶은 이상적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 즉 팽창된 자기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현실적 자기, 이상적 자기와 이상적 대상 간 정상적인 긴장이 제거된다. 팽창된 자기 개념에는 현실적 자기, 이상적 자기 및 이상적 대상이 혼돈된다.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나머지 자기상은 억압되고 외부 대상에 투사되어 평가절하된다. 이 과정은 이상적 자기상과 이상적 대상상 간의 정상적인 분화와는 전혀 다르다. 둘 모두 대상의 내재화된 요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요구가 채워진다면 이 대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상적 초자아는 이상적 자기상과 이상적 대상상을 통합한다. 현실적 자기상과 그렇게 통합된 이상적 자기상 간의 긴장은 자아와 초자아 간은 긴장이 된다. 그러나 병리적 나르시시즘 내담자는 이상적 자기, 이상적 대상 및 현실적 자기상 간의 융합으로 인해 초자를 통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상화 과정이 매우 비현실적이어서 이러한 이상화된 상들이 실제 부모의 요구와 공격적 초자의 전조를 응축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아 구조의 한 부분인 현실적 자기상은 초자아 전조와 병리적으로 응축되어 초자아와 자아 간 정상적인 분할을 방해한다. 어떤 초자아 요소는 금지하는 부모 요구와 같은 것으로 내재화되지만 이들은 왜곡되고 원시적이며 공격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이상적 자기상과 이상적 대상상에서 오는 초자아의 사랑하는 측면과 통합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에게 초자아의 사랑하는 측면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초자아 전조와도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공격적 원시적 초자아는 쉽게 편집적 투사의 형태로 재투사된다. 필자는 초자아의 원시적 공격적 특성이 결국 강한 구강 공격적 고착에 연유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성격적으로 자기애적 내담자는 환경의 도덕적 요구에 스스로 적응한다. 왜냐하면 순응하지 않으면 공격받을 것이라 두려워하고 그리고 복종이 영광과 감탄받는 것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일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사회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내담자도 스스로를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벌을 피할 수만 있다면 반사회적 행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은 당연히 타인이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으며 혹은 단지 외적 압력 때문에 신뢰롭게 행동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개념은 전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상적 자기, 이상적 대상 및 현실적 자기상을 방어적으로 융합한 결과 중 하나는 외부 대상뿐 아니라 내재화된 대상상의 비하와 파괴이다. 실제로 이 과정은 외부 대상에 대한 내재화된 표상이 없다는 것까지 가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산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타인에게서 감탄과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타인이 최소한 외적으로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약간은 살아있어야 한다. 남은 내재화된 대상 표상은 실제하지만 생명 없는 그림자 같은 사람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필자가 보고 있는 내담자는 매우 빈번하게 타인, 특히 이상화되지 않은 사람을 생명 없는 그림자나 꼭두가시로 경험한다. 이 내담자가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화된 사람은 언제나 과장된 자기 개념을 투사한 것으로 드러난다. 자기에 대한 이상화된 표상, 타인이라는 그림자, 앞으로 보게 될 두려운 적이 이런 내담자의 내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 같다. 자기애적 내담자는 타인과 관계를 레몬을 짜고 찌꺼기를 내버리는 것처럼 순전히 착시적으로 경험한다. 이들에게 타인은 짜낼 수 있는 잠재적 음식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미 비어버려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내담자가 자신의 초자아와 착취적이고 원시적인 특성을 타인에게 투사하면 그림자 같은 외부 대상은 종종 크고 위험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타인에 대한 그의 태도는 비하적이거나 즉 원하는 모든 것을 짜내고 치워버리거나 혹은 타인이 그를 공격하고 착취하고 복종을 강요할 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의 기저에는 외부 대상과의 더 깊은 관계상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내담자는 그 관계상에 대항해서 이러한 모든 다른 병리적 구조를 해올 것이다. 그것은 배고프고 노였고 텅 빈 자기상으로서 좌절에 대한 무력한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내담자 자신만큼이나 증오에 차 있고 복수심에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자기애적 내담자의 자기 개념에서 가장 깊은 수준에 해당하는 이 모습은 정신분석 치료의 후반기가 되어야 나타난다. 그러나 외적으로 경계선 양상을 보이는 자기애적 내담자의 경우에는 매우 초기에 나타난다. 이러한 성격 구조 내담자를 분석한 영국의 정신분석가들은 기본적으로 공격과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 중심이 된다고 본다. 덜 혼란된 내담자, 즉 비교적 강한 자아를 가진 자기애성 성격장애도 결국에는 전이에서 공허감, 분노 및 공격을 받을 것에 대한 편집적 두려움을 보인다. 덜 퇴행된 수준에서도 그러한 나머지 자기상은 언제나 밖에 버려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가치없고 빈곤하며 공허한 모습이다. 그리고 먹을 것, 행복, 그리고 명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시기 때문에 삼켜질 것처럼 느낀다. 종종 원시적 자기상의 나머지는 평가절하된 대상상의 그림자 같은 면과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절하된 자기 개념은 특별히 자기의 상내담자에게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세상을 유명하고 부자이며 훌륭한 사람과 혐오스럽고 가치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나눈다. 이런 내담자는 훌륭하고 부자이며 힘있는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리고 말 그대로 편견이 아니라 가치없고 혐오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평범한 부류에 속할까봐 겁낸다. 몇 년 동안 분석 치료 후에 한 내담자는 평균이 되고 싶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보통 사람으로 즐길 수 있기를 원한다는 의미이다. 즉 그는 이제 무가치함과 비하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대단하고 중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상적 자기, 이상적 대상 및 현실적 자기상의 병리적 융합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성격 자기의 내담자는 구강기적 공격성이 병리적으로 강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이 공격 충동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질적으로 결정된 강한 공격 추동 때문인지 기술적으로 결정된 불안내성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생후 첫 해의 심한 좌절 때문인지 평가하기 어렵다. 이들 내담자의 배경에는 흔히 만성적으로 차갑고 드러나지 않지만 강렬한 공격성을 가진 부모가 있다. 필조가 치료한 많은 내담자는 부모상, 대개 어머니 혹은 어머니 대리자가 피상적으로는 잘 정리된 집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만 냉담함, 무관심, 비언어화된 원망에 찬 공격성을 일관되게 나타낸다. 이런 환경에 있는 아이한테 구강기적 좌절, 원망, 공격성이 심하게 일어나면 아이는 우선 강한 시기와 증오에 대해 방어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런 내담자는 다른 경계선 내담자와는 구별되는 매우 특정한 양식을 보인다. 그들의 개인력을 보면
각 내담자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시기와 감탄을 유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타고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뛰어난 신체적 매력 혹은 어떤 특별한 재능은 사랑받지 못하고 복수에 찬 증오의 대상이 될 것 같은 감정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 때로 차갑고 적개심에 찬 어머니가 아이를 자기의 쪽으로 이용하게 된다. 즉 어머니는 아이를 특별하게 만들어 보상이 되는 감탄과 대단함을 추구하도록 내몰고 타인을 멸시하고 비하하는 성격 방어를 조장한다. 예를 들면 두 사례에서 어머니는 아이에게 옷을 잘 차려 입혀 예술품처럼 만들어 거의 우스꽝스럽게 대중에게서 감탄을 받게 했다. 그 결과로 힘과 위대함이 과시적 경향과 연결되어 환상이 생기고 이것이 국가기적 분노와 시기심을 보상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종종 가족 구조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즉 독자, 명석한 유일한 아이 혹은 가족의 갈망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받은 아이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아동기에 가족원 중 천재의 역할을 한 개인력을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관찰이 전체를 설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상적 자기, 이상적 대상, 자기상의 방어적 융합이 작용하며 그것이 자기의 감탄, 타인 비하, 그리고 모든 실질적 은소성의 부정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내담자의 가장 큰 공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증오하고 시기하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를 이용당하고 혹사당하며 좌절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 과정에서 이들의 주요 방어는 분석가에게 의지할 가능성에 대항해서 가동되고 의지한다고 느끼게 되면 즉시 초기 아동기의 위협이 되었던 상황으로 되돌아간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는 특성이 바로 중심적인 특성이다. 이런 내담자는 종종 영웅이나 뛰어난 사람을 감탄하고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자신을 이 뛰어난 사람의 부분으로 경험한다. 치료를 해보면 거의 언제나 감탄받는 사람은 단지 자신의 확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이들은 즉시 증오와 공포를 경험하고 전에는 우상이었던 사람을 비하한다. 감탄을 받던 사람이 사라지거나 폐위되면 이들은 즉각 그를 버린다. 즉 감탄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관여도 없으며 단지 자기의 쪽으로 이용할 뿐이다. 자기의 성격 내담자 자신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정치권이나 사회 집단의 장으로 있으면 새로운 감탄을 받을 수 있는 동안 자기를 감탄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좋아한다. 일단 원하는 모든 감탄을 얻었다고 느끼면 이들은 자신을 감탄했던 사람을 다시 한번 그림자로 지각하고 무자비하게 이용하거나 하고 혹사한다. 동시에 이 내담자는 자신의 노예 중 한 사람이 해방되기를 원하면 극단적으로 화를 낸다. 분석 상황에서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재상현된다. 종종 이 내담자는 분석가를 이상화해서 자신의 분석가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석가라고 확신한다. 동시에 더 깊은 수준에서는 자신을 그 분석가의 유일한 내담자로 경험한다. 필자는 치료 회기 밖에 있을 때 분석가가 사라져 버렸거나 죽었거나 더 이상 훌륭하지 않다는 환상을 몇몇 내담자가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형적으로 주말과 휴가 동안 이 내담자는 분석가를 완전히 잊고 분석가와의 분리로 인한 애도 반응을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신경증적 사례는 전형적으로 애도 반응을 보인다. 이상화된 분석가는 단지 자신의 확장이며 혹은 자신이 이상화된 분석가의 확장이다. 어느 경우든 같은 상황이다. 이런 가까운 관계에서 얻는 만족감 때문에 이들 내담자는 매우 의존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여러 해 동안 자신의 치료자를 끊임없이 칭찬하고 감탄하면서 회귀에 오는 것을 행복해하는 것으로 보였던 내담자가 아주 작은 이유나 좌절에 갑자기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하고 또 단절할 수 있다는 것은 치료자에게는 놀라울 뿐이다. 이 내담자의 공허함과 권태감은 자아 발달 문제로 우울을 경험할 수 없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많은 저자가 지적하였듯이 상실된 좋은 대상 혹은 상실된 이상적 자기상에 대해 애도할 수 있는 능력은 우울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 이 능력은 정서 발달의 중요한 선행 조건이며 특히 감정의 확장과 심화에 중요하다. 또한 병리적 나르시시즘 문제가 있는 내담자가 대상과 대상상을 비하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공허감이 계속되고 공허감의 내적 경험이 강화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는 것은 무엇이든 비하해서 스스로 시기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내담자의 비극이다. 이들은 아주 많은 것을 타인에게서 얻고자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받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기심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나 공허하게 된다. 한 내담자가 자기 생각에 매우 아름답고 재능이 있고 따뜻한, 즉 완전히 만족스러운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완벽하다는 이유로 얼마나 그녀를 증오하는지 아주 잠깐 동안만 자각하곤 했다. 그것도 그녀가 그한테 반응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하기 전에만 그러했다. 결혼 후에 그는 그녀한테 실정을 냈고 완전히 무관심하게 되었다. 분석을 받으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가를 대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시기심과 증오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분석가에게서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비하했다. 그 후 이 내담자는 아내가 자신이 가지 못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느꼈고 그런 아내를 점차 심하게 불신하고 증오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그를 버리고 떠날까 봐 두려워했다. 동시에 그는 처음으로 아내가 표현하는 사랑과 부드러움을 느끼고 감동받을 수 있었다. 아내와 분석가들을 공격적으로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타인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를 하지 않고도 증오심을 견디는 능력이 커졌다. 따라서 아내와 분석가는 독립적 존재의 생생한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고 결국에는 아내와 분석가에 대한 대증오뿐 아니라 사랑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병인적인 요인이에요.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서 소화할 내용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건 조금 여러분에게 어떤 통찰을 주는 부분이거나 혹시 또 어느 부분이 의문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여러분과 토론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잠깐씩 나누죠. 뭐 전체 이야기가 아마 그렇게 요약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말하자면 그 나르시시즘의 문제가 꼭 병리적이지만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 여기서 병리적인 것처럼 말하는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꼭 무슨 그렇죠. 치료를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시기심이라는 게 꼭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이게 병리적인 뭐 자기의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다가도 한편으로 보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나 시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시기심이 어쩌면 대상이 정말 나한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들이 대상 자체의 문제라고 보는 거가 우리가 일반적이죠. 근데 그게 내 마음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같은 사람을 보면서 시기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과 시기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양한 정서가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 안에 있는 것이 투사된다는 것이 문제인데 너무도 확신에 차게 어떤 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부분이죠. 모든 것이 밖으로만 향하는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 투사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밖으로 나갔던 관심을 좀 거두어들여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살펴보는 능력이 있으면 그 시기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병리적인 장애인 경우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데 제일 문제겠죠. 그래서 누구나가 이런 정서들을 느끼는데 그 정서가 꼭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저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서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내 문제로 가져올 수 있으면은 병리적인 단계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촌이 논 사람은 배 아프다는 건 누구나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사촌이 나쁜 사람이야,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느끼거나 그 배 아픈 것을 꼭 그냥 자기가 소화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나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얘기죠. 근데 사람을 대할 때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서가 있는데 그게 하필 어떤 사람한테는 특정한 어떤 정서만이 계속 이렇게 여기 역동적 양상이라 그러는데 그게 꼭 그게 병리적으로 그것만 자꾸 역동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저 사람이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상당히 뭐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또 다른 사람을 대하면은 서로 간에 그 역동이 전혀 문제가 없고 괜찮아요 또.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 형성하는 패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에게서 내가 동일한 정서를 느끼고 있다고 내 패턴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서만 그런 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임상에서 주관적 기억전이와 객관적 기억전을 얘기를 할 때 식별하는 방법이에요. 내담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봤는데 오늘은 내담자들 다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건 주관적인 역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오늘 오전 세션까지는 괜찮은데 오후 세션 첫 세션을 보는 환자를 보면서 굉장히 내가 심한 우울한 정서를 느꼈어요. 근데 그 세션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또 환자 볼 때는 그 정서가 내가 갇혀 더 이상 그 정서가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객관적인 역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 사람에게 특수한 것이어서 그 사람의 정서가 나를 덮어 씌운 경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상 삶 안에서도 이런 정서들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게 내 자신의 이슈인지 상대방의 이슈인지를 찾아내기가 쉽진 않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하고 관계된 그 사람이 서로 간에 둘이서는 자꾸 문제가 되는데 각각 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형성돼서는 다 괜찮아요. 또. 양쪽 다 괜찮다고 한다면 네. 이게 애매한 제3의 네.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막 그 혼란스럽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가 막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랄까 이게 병리적이라고 말할 때 병리적이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이렇게 뭐랄까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하고는 그쪽 패턴으로만 자꾸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병리적이지 않은데 그 사람하고 만나면 병리적이 되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네. 어떠면은 우리의 내재화라고 하는 게 인터널라이즈 되는 것이 꼭 어떤 대상의 특징뿐만 아니라 대상 관계가 우리의 내재화되어 있죠. 어떤 묘한 대상 관계만 가면은 나는 꼭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가 아주 특정한 정서들을 강하게 느끼는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꼭 한 사람뿐이 아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또 특정한 사람 만나면 이렇게 반복된다고 한다면 나의 과거의 대상 관계가 혹시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는 아마 병인으로서 아이의 어린 시절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예가 하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환경적인 요인, 특히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있었던 경험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공감이 가는 사례인가요? 그 여기 아까 저기 무슨 예술품처럼 만들어 우스꽝스럽게 하면 그 이야기 부분 되나요? 그거? 예, 예. 예. 그런 경우를 이제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제 옷을 입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그런데 주변에서 볼 때는 뭐 화려한데 웃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는 힘들어 하는데 뭔가 기술을 배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악기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게 해가지고 그 무슨 뭐 발표 같은 거 할 때는 꼭 들어가가지고 하게 만들어서 박수받게 만들고 이런. 근데 아이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만두고 싶다 그러는데 엄마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야만 한다. 뭐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보면은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사례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거의 보통 드러나는 모습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죠, 사실은.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고 그런 자기 어머니를 굉장히 비판하면서도 자기도 본인의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냉담하고 이렇게 대하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유형이 나타나냐면 첫째는 굉장히 반항적이 되고 절대로 막 집을 뛰쳐나오고 두 번째는 딱 여기서 예술품 같은 어린애인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어른들 눈치에 잘 맞추는 애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왜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는데 어른들 마음에 들려고 너무 애를 쓰는데 그 부모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너무너무 자랑인 거예요. 얘가 사랑스러운 뭐 대상이 되고 있는 예, 그러니까 뭐 숙제를 해도 그 어린애가 엄마 앞에 와서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엄마가 이거를 그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자랑스럽게 온갖 데다가 자랑할 만한 그런 예술품으로 생각하느냐, 거기서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네, 그 이론적으로는 뭐 여기서 굉장히 생생한 개념들을 막 섞어서 이상적인 자아, 이상적인 대상, 나 이상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걸 그랜디오스 셀프를 만든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대상관계 이론과 자아 심리학 이론을 합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요. 근데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심리 내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나 대상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근데 그대로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죠. 그보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성격 구조 내지는 대상관계, 대인관계를 지속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컨버그적인 관찰들, 기술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파악할 때 하나의 사례로서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화에도 조금 익숙해지면 우리가 사람 어느 내담자나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의 지금 대상관계나 혹은 이분의 성격 구조를 이해할 때 조금 더 포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컨버그 이론을 그대로 가져간다기보다 컨버그가 취하고 있는 입장, 대상관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상관계 속에서 이분의 인격구조, 자아나 슈퍼이고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걸 연결시켜서 이렇게 사고하는 틀은 굉장히 건강한 것으로 보여요.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죠. 요즘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그 뭐랄까 얄미운 처세술 같이 보이거든요. 그 너무 뭐랄까 아이들한테서도 왜 어른들 앞에서는 얌전하고 착하고 또래 있을 때는 굉장히 가혹하고 아이들 이제 그 뭐라죠 왕따시키는 미국에서는 분리라 그러는데 뭐 그런 모습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피해를 당하는 쪽에서는 어디도 하소연할 수 없는 해본들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러니까 그걸 양면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아상이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얄미운 인생을 아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는 그 처세술처럼 되어 있고 뭐 드라마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이게 얄미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려지고 뭐 그게 미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면은 해리된 대상관계, 분열적인 대상관계를 오히려 감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대중들이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죠. 통합되어 있는 인격으로서 살아내는 사람보다 분열되거나 해리된 상태로 대상관계도 그렇게 일어나고 자기에 대한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자기 표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모습으로 형성돼 버리죠. 이게 분열된 모습이라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상적인 자기 모습과 실제 자기 모습이 지금 괴리되어 있는데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기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 버리죠. 그리고 자기는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자기 상과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은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심리 내적으로 좋은 것은 다 모아가지고 이게 그랜디오스 셀프를 만들어버리면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가장 훌륭하고 똑똑하고 이게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가장 희생적이고 가장 영성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 측면에서 이 그랜디오스 셀프는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용감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 착한 사람 신드롬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찬양받을 만한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의 통합된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순간에는 이와 상반되는 다른 모습이 튀어나올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잘 용감한 사람으로서 인격 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 착한 사람으로 잘 인격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면 자기 안에 그와 반대되는 정서들을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이게 통합된 인격으로서 대부분 착한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으로 기능할 수 있고 자기도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정서도 있지만 그건 대부분 억압을 통해서 해결하고 만약의 경우에 행동화가 되는 경우에도 자기가 셀프 리플렉션에서 다시 자기 생각, 자기 행동을 반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특히 경계선적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방어가 해리나 분열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다음 순간에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은 대상을 자기를 찬양하지 않은 대상을 만나면 굉장히 가혹한 사람으로 그 대상을 대할 가능성들이 항상 있죠. 굉장히 착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가혹한 존재로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격 통합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별로 보통 인격 통합이 돼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런 행동을 어떻게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 구조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두세 개에 사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 인격장애로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열이나 헬이라고 하는 이런 방어들, 분열 그리고 이상화나 평가절하를 수시로 하고 있는 게 자기를 찬양할 때는 그 상대방을 아주 좋게 봐요. 근데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를 찬양하지 않거나 그냥 자기를 번체반체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죠. 요즘 그 인터넷 문화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투사의 문화가 일어나는 경우 많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는 음식만 해도 그 뭐더라? 그거 혼줄에 돈줄 낸다는 말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치킨 가게가 어떤 아이들한테 선행을 베풀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가게에다가 혼줄이 아니고 돈줄 낸다 그래가지고 막 주문을 해가지고 그 가게에 돈을 엄청 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뭔가가 잘못한 말을 했거나 뭔가 서비스가 형편없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엄청난 비난을 해가지고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만들어버리는 진짜로 그거는 폐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도 보면은 이게 선행을 가장한 어떻게 보면 돈줄 낸다는 말이 상당히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극단으로 휙휙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그게 정상적인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병리적 나르시시즘처럼 자기가 그 심판을 해서 도와줄 것인지 없애버릴 것인지 이걸 막 극단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랜드 셀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막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몰려가면서 그걸 또 언론에서는 또 그런 돈 줄린 사건을 미담으로 이제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사에서 마지막 마무리가 그렇게 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아까 그 해리된 상태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패턴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그 조금 우려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통합된 어떤 견해들이 아니죠. 어느 한 대상은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봐버리고 어느 한쪽은 최상의 상태로 보는 거죠. 이게 대상상 자체가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그렇게 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내적 대상 관계가 통합되지 않은 내적 대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상이
이분이 실수한 것도 있지만 또 애쓰고 살고 있는 분, 같은 업주지만 손님들에게 잘하지만 어떤 손님에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통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사건만 있어 그걸로 해서 이 사람 전체를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 사건만 뭐 무슨 사건 하나가 있으면 미담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적으로 미화된 대상이 되고 이상화된 대상이 되고 뭔가 실패한 경우고 사람들에게 나쁜 정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 이 업소나 이 주인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침소봉대하는 거죠. 통합적인 대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대상 자체를 배드 오브젝트와 굿 오브젝트로 양분해서 이걸 통합해내지 못하고 있는 심리 상태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반적인 드러난 양상이 정치권도 그렇고 그 드라마에서도 왜 그런 거를 그 좀 풍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전에 뭐 펜트하우스였나 한국의 드라마 중에서 네, 맞아요. 그걸 보면서 그게 내용상 보면은 거의 정치권에서 지금 잡은 사람들을 이제 풍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좀 된 거구나. 뭐 하나 보니까 드라마로 표현해 가지고 막 소리만 지르는 거 계속 막 딸이고 엄마고 뭐 할머니고 막 소리만 지나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소리 지를 수 있는 권한이 특권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게 뭐랄까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자꾸 그쪽 편으로 계속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쪽을 강화시켜 나가지 않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참 뭐랄까 그 미국도 그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한국도 보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건강하게 지금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자기 인격을 개발해 나가는 이 과정들이 섬세하게 좀 사회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분열적인 모습이 건강한 그 정도 돼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걸 하나의 분열된 행동이나 그런 모습이 아까 얘기들 처세술에 아주 유능한 처세술인 것처럼 숭상될 가능성이 있는 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 어떤 사람이 맨날 그냥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람인데 아주 교묘하거든요. 어떨 때는 자기를 상당히 불쌍하게 보였다가 어떨 때는 가난하게 보였다가 뭐 자기를 감추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은 막 속에서 막 이제 뭐랄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 다른 사람한테 아 나 그런 사람 같이 옆에 있으니까 나 막 속에서 뭐 화가 난다 그랬더니 아이 그 사람 똑똑하네 상당하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두 가지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지 뭐 지혜롭네 이런 말까지 쓰고 하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닌데 왜 지혜롭다고 표현할까 저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일까 진심일까 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네. 모르고요. 네. 우리 정은홍님은 오늘 이 임상에서 많이 만나는 케이스일 텐데 여기서 남는 생각 있으면 좀 나누시죠. 그 임상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가끔가다 저 역시도 아까 이제 두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저 역시도 한 번씩은 나도 이러면 좋겠어 하면서 꿈같이 펼쳐지는 공상을 조금 할 때도 있고 좀 우월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또 나 잘났어라는 느낌을 한 번씩 갖고 싶을 때가 있을 때 가끔은 저도 내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도 저 역시 한 번씩은 했었거든요. 제가 만났던 내담자들의 이런 문제들 진짜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것처럼 이 부분이 더 그렇게 차이를 느껴지게 하는 건가? 라는 게 뭔지는 약간은 알 것 같다는 느낌? 그런 게 생기기는 했는데 근데 실제 사실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기저에 깔려있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갖게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대치되는 상황에 따라서 병리적으로 갈 수 있는 여부는 또 얼마든지 충분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해서 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래, 분야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너무 자기애적인 게 아니야라고 느끼는 분은 자기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사람은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과감하게 모든 일을 잘 해내요. 그 흔들림이 없이 자기애적인 사람이 돼야 그걸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병리적인 자기애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럼 거기서 좀 벗어나네. 저는 의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아니야? 의심이 많다는 것은 병리적 나르시시즘 그룹에 낄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금 약간 이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병리적 나르시시즘이 그냥 인격 구조로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나는 그런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는 감기처럼 한 번씩 앓을 수 있는 건지. 저는 감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병의 나르시시즘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스트럭처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의. 그래서 대상관계의 양태도 거의 고착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심리 구조, 그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셀프 이미지, 자기 표상 같은 게 자기 안에서도 이 표상 자체가 온전히 훌륭한 것이 자기라고 믿어버린다. 이게 캐런 오나이가 얘기하는 이상화된 자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아이디얼라이트 셀프라는 것은 여기서 컨버그는 여기에서 이상적인 자기, 이상적인 대상 뭐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랜드 셀프라고 보는 거다 같은 얘기죠. 그 셀프라고 보지 않고 그냥 대상상까지를 합친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시켰는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이상화하는데 여기에 이제 심각한 병리적인 경우는 이상화된 자기, 여기서는 거대 자기라고 하는데 거대 자기를 자기의 정말 자기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상화된 자기는 이미 아이디얼라이드 셀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허구잖아요. 자기 모습이 아닌데 그 허구인 자기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이분은 그렇게 알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실제 자기, 아직은 충분하게 사랑받지 못하고 불안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안 보고 싶은데 이걸 만나는 경우에 이 사람은 심한 우울에 그래서 자기 이상화된 자기가 실제 자기를 아니면 트루 셀프를 공격하는 양상이 우울이라고 해요. 캐런 오나이는. 그래서 자기 안에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밖에 대상하고 관계에서도 자기의 정말 이상화된 자기 모습을 자기라고 믿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를 숭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깨지지 않도록 굉장히 관리를 해요. 이분들은 항상 자기 주변에 자기를 숭배할 만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형식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일을,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걸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거라니. 그리고 자기 혼자 자기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 문제는 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게 살 능력이, 혼자로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기 안에 이너 리소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뭔가 여기서는 칭찬이나 찬미나 찬양이나 지지나 긍정이 있어야만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이분은 심리적인 밥이 매일 공급돼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은 이 밥을 매번 먹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으면 좀 챙겨 먹으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매 시각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매 시각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긍정해주고 이제 이런 어떤 인바이러먼트가 되지 않으면 이분은 굉장히 가라앉아 버리니까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하는 이런 인바이러먼트가 지속되지 못할 때는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귀한 것을 찾아 나서는 이런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의 마음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려면 자기의 웰비잉, 요새 얘기하는 웰비잉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된다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분들은 굉장히 착취적이에요. 대상 자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한 것을 줘야 돼. 줄 때는 이상화하는데 주지 않으면 바로 평가자라 해버리죠. 그리고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고. 하지만 이 사람은 급하니까 우선 자기를 칭찬할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계속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해주는 자기를 우러러 봐주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혼자 독립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입장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인데 굉장히 유능한 분들인데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다른 분들의 정서적인 지원이 없이는 혼자 버텨내기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인들은 자기 혼자 버텨내는 힘이 있잖아요. 누가 칭찬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자기 삶을 자기가 꾸려가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뭔가 추구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는 새로운 통찰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이해해 나가면서 이 세상의 새로운 신비들을 느끼면서 어떤 사람은 그 자족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의존해서만 정서적인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비극적인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자기 비하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비하하는데 동조해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 자기 비하도 어떠면은 나르시시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속으면 안 돼요. 나만큼 자기 비하를 나를 공격할 나처럼 양심적인 사람이 너 본 적 있어? 나 훌륭하지. 그러니까 이게 속아서 그래 당신 그 점은 좀 반성해야 돼. 그랬다 큰 사고 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일을 나는 한다가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분들 곁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정서는 어떤 건지 그거 우리 잠깐만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죠. 그런 분들을 대하는 내 마음은 어떤가? 저는 좀 이렇게 일단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대놓고 저를 비하하지 않는데 듣고 보면은 저를 비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이용을 비하하면서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도와달라 그러는데 자기가 부탁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도와주기를 간청해라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랄까 하여튼 뭐 기분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래서 뭐랄까 뼈 있는 농담을 해주고 싶고 가시도 친 말을 한 번씩 툭 던져주고 싶고 이제 그런 정서가 나옵니다. 그래 이분들은 MB라는 정서가 일어나면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시기심이 일어난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생각할 때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나르시시즘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자를 상대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자들은 느낌이 굉장히 씁쓸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시기심을 느낀다는 것, 시기심이 엄청 많은 사람은 MB를 그래서 MB가 일어나면 이분들 굉장히 거기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데 MB를 방어하는 방법은 이 사람한테 귀한 것이 없다고 인정해야 되고 어쩌면 MB가 행동화 돼버리면 상대방의 것을 뺏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이 심리적으로 저 사람 가진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럼 저 사람 가진 게 형편없는 거니까 자기 MB 정서는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타협형성이죠. 이분들이 그 MB에 의해서 상대방을 공격해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그래도 얌전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 중에 그런 분을 봤었을 때 화가 났었는데 어떤 분이냐면 정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이를 조종하고 아이를 꾸미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본인의 입맛대로 아이를 맞추려고 하시더라고요. 애가 사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거부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만족을 위해 한다는 게 참 실은 그런 분들한테는 화가 났었고, 근데 이제 아이들 청소년 애들이 이런 청소년 애들이 조금 과장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는 한편으로는 적당히 좀 해라, 좀 그만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하면은 안타까우면서도 왠지 답답하고 그렇죠. 답답한 것 같으면서도 지루하고 이런 느낌이 조금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있는 거 쉽지가 않죠. 그분들이 주는 정서도 있고 또 내 안에 건드려지는 정서도 있죠. 내 히스토리하고 관련된 것도 이분들은 또 야기시키니까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제 주변에는 굉장히 예술계통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죠. 예, 근데 한 케이스는 제가 별로 그런데 너무 많고 약간 좀 별로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게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화가 나죠. 그분들 입장에서. 예, 당연히 나한테 빚 받을 게 있는데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이분들은 화가 나죠. 예. 자기가 이만큼 훌륭한데 너는 눈도 없어?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서 욕을 먹은 적도 여러 번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게 좀 이해가 가는 거죠. 그게 왜 이 사람들은 화를 돋구는지. 근데 하여튼 제 안에도 약간 조금 그게 강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무시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제가 높이 이렇게 안 하고, 약간 제 안에도 좀 이렇게 좀 무시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으니까 제가 더 반응을 안 하고, 뭐 화가 많은 날든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 주위에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는 게 그 수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행동하라 생각해가지고 그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는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대할 때 이게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 게 말하자면 제가 냉정함을 찾으려고 중립을 찾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수용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욕동 만족을 안 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게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충동들 시기심이라는 것도 저한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죠. 예. 그러면 역전이처럼 일어나는 그거를 그 사람에게 떠져주지 않고 내가 소화해내는 방법 내지는 방어 기제를 쓰는 방법으로 뭔가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묘하게 복합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 한편으로는 찜찜하게 그 마음속에서 그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경험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저를 자기애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경험상 굉장히 이런 분인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 선생님 뻘인데도 제가 속으로 반항을 한 적이 있어요. 반항을 한다는 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심리 이면에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높이 쳐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면을 굉장히 속으로 좀 무시하는, 죄송한 얘기지만 무시하는 느낌이 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나도 굉장히 자기애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반발심이 일어나고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반응을 안 하는 형식으로 제가 반응을 그러니까 하는 내가 거죠. 디펜드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예. 그러니까 나의 시기심이 건드려지는 것에 대한 방어예요,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예. 저 사람의 모습이 저 사람이 잘난 모습이 나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근데 보통 사람이 다 있지만 내가 행동할 만큼 그게 강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MB가. MB라는 정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앞뒤 안 보는 정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성찰하지 못하면 MB에 의해서 바로 행동화가 일어나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아주 조심스러운데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디펜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어떤 마음 공부를 쭉 해나가는 게 이게 결국 우리가 상해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내 아상이 있는 거죠. 나도 잘난 모습이라고 하는 상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 공상이라는 것. 실제는 공한 거라는 것.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 그게 원래 내가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엄마가 너 이거 잘해. 이렇게 해야 훌륭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상들이 모여서 나의 아상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거슬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못 견디는 것은 이 내 안에 있는 여러 상들이 이거 자체가 공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 여기서 풀려난다는 얘기예요.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상화된 상 자체가 그게 내가 아니고 나한테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전에 가장 품이 있고 귀한 내 셀프가 있다는 것을 이게 눈뜬 사람은 해탈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상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안 하거나 그게 원래 그림자인데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림자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아까 우리 몸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수 화풍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나 어떤 상의라고 하는 것도 이 어머니가 너 이거 잘한다고 하는 거,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게 내가 됐다는 얘기 지금 이게 아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원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제비가 여기저기 동네에 있는 거 물어다가 자기 집 짓는 것처럼 사실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마음은 내가 원래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공상이고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내가 이런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얘기로 보면 이게 결국은 자아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컴버그가 자아심리학자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이게 좀 더 우리 인격 수양의 측면으로까지 한 측면으로 올라가면 불교적인 측면에 이 개념을 가지고 오면 우리 대상관계나 대인관계 이론 그리고 자아심리학 이론이 영성 이론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체험으로는 이 이론을 배경으로 깔고 불교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불교는 이미 이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모두가 부처라는 얘기는 그 부처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 우리한테 신성한 것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타너 스님은 이거 부처라고 하는 것 그 개념은 결국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개념이 동양에서는 도라고 표현하고 부처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이 개념을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영성적으로 잘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인관계나 대상관계, 자아심리학 이 베이직 개념을 가지고 동양 사상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가 어쩌면 더 숏컷으로 갈 수 있다는 지금 여러분들 시작해도 그런 점에서 부교제나 이런 거 가지고 조금씩 보면서 조금 더 영성적인 측면까지 여러분들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테크니컬한 것보다 우리의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서구적인 이분법을 떠나서 좀 더 깊은 영성의 자리까지 우리가 통합해낼 수 있으면 아마 우리 동서양에서 가져온 이런 맞잡다한 것을 가지고 융이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한 발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내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아 미안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